내 딸이야. 내 딸이야. 오늘 아침 하늘은 너무나도 맑고 청명했고 마치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햇살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3개월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 분배 협의를 마무리하는 날이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의 도장을 찍고 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강남 대치동의 50평대 아파트가 시세로 20억 정도 되었고 서초동 상가 건물이 15억, 그리고 각종 주식과 예금을 합치면 현금성 자산이 10억 정도 되어서 총 45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시면서까지 재산을 불리셨는데 그 모든 것을 외동아들인 나에게 물려주신다는 유언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다. 여보, 빨리 준비해요. 김 변호사님이 10시까지 오라고 하셨잖아요. 아내 수진이가 거실에서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넥타이를 매면서 알았어. 지금 나갈게라고 대답했다. 수진이는 나와 결혼한 지 24년이 된 아내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25의 청순한 미모를 가진 여자였고 나는 그녀의 맑은 눈빛과 순수한 미소에 첫눈에 반해서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었다. 결혼 후 1년 만에 딸 은지가 태어났고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은지야, 아빠 다녀올게. 너도 오늘 회사 가는 거지? 내가 방문을 노크하며 물었고 곧 문이 열리면서 24살의 딸 은지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왔다. 네 아빠, 저도 곧 나가야 해요.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요. 은지는 작년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자랑스러운 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왔다. 나는 그런 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평생 최고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조수석에 앉은 아내 수진이는 계속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야? 내가 신호 대기 중에 물었더니 수진이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냥 친구한테요.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라고 대답하면서 황급히 핸드폰을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그냥 오늘의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고 아내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저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법무법인 정도가 입주해 있는 테헤란로의 30층짜리 고급 오피스 빌딩 앞에 차를 세우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갔다. 변호사 김상우는 아버지와 30년 지기 친구였고 아버지의 모든 법률 업무를 담당해왔던 믿을만한 사람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준호 씨. 오늘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를 응접실로 안내하면서 환하게 웃었고 넓은 회의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놓여 있었다. 자, 이제 여기 최종 상속 동의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강남 아파트는 이미 명의 이전 서류가 준비되어 있고 상가 건물과 주식, 예금 등도 모두 준호 씨 명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하면서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고 나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는데 그것은 감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뭔가 불길한 예감이었던 것 같다. 도장을 주인주에 찍어서 서류에 막 내리 찍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면서 낯선 중년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는데 그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체격 좋은 남자였고 명품 시계와 고급 양복을 입고 있어서 상당한 재력가처럼 보였다. 잠깐만요. 그 서류에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고 나는 깜짝 놀라서 도장을 든 손을 멈췄다. 당신은 누구시오? 어떻게 함부로 이곳에 들어온 거요? 김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서면서 물었고 그 남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이 상속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박민수라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여보, 저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감지하고 아내에게 물었지만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만 있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수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면서 회의 테이블로 다가왔고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하고 단호했다. 저는 수진 씨의 전 남편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전 남편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고 수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치면서 말을 이었다. 김은지 양이 제 친딸입니다. 여기 DNA 검사 결과서가 있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99.99% 일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검사 대상은 박민수와 김은지로 되어 있었다.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고 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 수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박민수는 차갑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으며 김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건 조작된 서류입니다. 은지는 제 딸이에요. 24년 전에 태어났고 제가 출생신고를 했으며 제 호적에 올라가 있는 제 친딸이라고요.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섰고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큰 소리를 냈다. 호적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생물학적 부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민수가 차분하게 말했고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기 제 이혼 서류가 있습니다. 25년 전에 수진 씨와 이혼했고 그 당시 수진 씨는 이미 임신 2주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저와 이혼한 후 준호 씨를 만나서 마치 처녀인 것처럼 속이고 결혼했으며 태어난 아이를 준호 씨의 친딸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증거도 확실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아내 수진을 바라봤고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수진아, 이게 사실이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아내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평생 당신만 사랑하며 살았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그 말들이 내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24년이었다. 24년 동안 나는 은지를 내 친딸로 알고 살았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 상속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 변호사가 당황스러워하면서 물었고 박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김영수 선생님의 유언장을 확인해 보시죠. 거기에는 외동아들 김준호와 손녀 김은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김 변호사가 황급히 유언장을 확인했고 그렇게 적혀 있었다. 유언장에는 손녀 은지에게 전체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억의 3분의 1인 15억이 은지에게 가는 것이죠. 박민수가 계속 설명했다. 하지만 은지 양은 김준호 씨의 법적인 딸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호적에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김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박민수는 준비해온 듯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제 딸이고 DNA 검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더군다나 출생신고 당시에 거짓으로 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 것이 분명했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온 것이 확실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은지가 받을 15억을 제가 친권자로서 관리하겠습니다. 은지는 아직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생물학적 아버지인 제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벌떡 일어서면서 소리쳤다. 은지는 24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열날 때 간호하고 학교 입학식마다 함께했고 대학 등록금 수천만 원을 내면서 키운 게 저라고요. 당신은 24년 동안 뭐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달라는 겁니까?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건 제가 은지가 제 딸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가 사실을 숨겼고 그 때문에 저는 24년 동안 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박민수의 논리는 단단했고 나는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죠.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일단 오늘 상속 절차는 보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친자관계, 상속권, 사기 혐의 등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판단이십니다. 저는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준호 씨가 합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서류들을 챙겨서 가방에 넣고 회의실을 나가기 전에 나를 한 번 더 쳐다보았다. 참고로 은지 양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석 달 전에 제가 찾아가서 DNA 검사를 같이 했으니까요.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은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석 달 전부터? 그럼 그동안 나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웃으면서 지낼 때 은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럼 은지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내가 중얼거리듯 말했고 박민수는 냉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상속 때문이겠죠. 15억이 걸려 있으니까요. 만약 미리 말했다면 유언장이 바뀔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여보 일어나요 제발. 수진이 나를 부축하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나한테 손대지 마. 나는 소리쳤고 수진이는 뒤로 물러서며 눈물을 흘렸다. 24년이야. 24년 동안 나를 속였어. 당신은 처녀인 줄 알았고 은지는 내 친딸인 줄 알았어. 그런데 모든 게 거짓이었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나는 회의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위에 놓여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준호 씨 진정하십시오. 일단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고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다. 아침에 그토록 맑고 청명하게 보이던 하늘이 지금은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다. 여보 집에 가요 제발. 수진이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녀를 밀쳐냈다. 나한테 오지 마.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나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고 수진이는 차 밖에서 울고 있었다. 어디 가려고요? 제발 집에 같이 가요. 그녀가 차 창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무시하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빠르게 도로로 나갔고 백미러로 보니 수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갈 수 없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운전을 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한강 다리 위였다. 차를 세우고 난간에 기대서서 한강을 바라봤는데 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고 수진, 은지, 김 변호사 모두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24년. 내 인생의 절반이 거짓이었다. 사랑했던 아내는 나를 처음부터 속였고 목숨보다 소중했던 딸은 내 핏줄이 아니었으며 딸은 석 달 전부터 진실을 알고도 나를 속이며 상속을 노리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24년 동안 헌신하며 쌓아올린 가족의 실체였다. 한강변을 정처 없이 걷다가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43통, 문자 메시지가 67개나 쌓여 있었다. 하나씩 확인해봤는데 대부분이 수진과 은지의 메시지였다. 여보 제발 연락 좀 해요. 너무 걱정돼요. 아빠 어디세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설명할 기회만 주세요. 아빠, 저 정말 아빠 사랑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나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지금 이 메시지들조차 진심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었다. 호텔을 찾아갔다. 강남역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고 체크인을 한 후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쓰러졌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김질했다. 박민수의 등장, DNA 검사 결과, 수진의 과거 결혼 사실, 은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15억의 상속 문제. 모든 것이 마치 드라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었고 내가 마주해야 할 잔인한 진실이었다. 미니바를 열어서 위스키 미니어처 병을 꺼냈고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리는 상태에서 일어났다. 핸드폰을 보니 새벽까지도 수진과 은지 연락이 계속 이어졌고 새로운 메시지도 몇 개 더 와 있었다. 그런데 한 통의 문자가 눈에 띄었다. 발신자는 박민수였다. 준호 씨,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신사동 카페에서 만나시죠. 제가 제안할 게 있습니다. 제안? 무슨 제안이란 말인가? 나는 답장을 보냈다. 좋습니다. 3시에 뵙죠. 어차피 이 문제는 피할 수 없었고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오후 2시 30분 호텔을 나와 신사동으로 향했다. 박민수가 지정한 카페는 조용한 골목길에 있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곳이었다. 들어가 보니 박민수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다. 오셨습니까? 앉으시죠. 박민수가 손짓하며 말했고 나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이쪽은 제 변호사 이진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해 동석했습니다. 변호사까지 데려온 것을 보니 박민수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분명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수가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시작했다. 저는 은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24년 동안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된 이상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냉소를 띠며 물었다. 정말 그것뿐입니까? 15억의 상속은 관심 없다는 겁니까? 박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1차적인 목적은 딸과의 관계입니다. 다만 은지가 받을 재산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아버지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라고요? 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24년 동안 양육비 한 푼 안 내고 아이가 아플 때 한 번도 곁에 없었던 사람이 무슨 권리를 주장한다는 겁니까? 내 손이 떨렸고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흔들렸다. 제가 은지를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손잡고 갔고 중학교 때 사춘기로 힘들어할 때 밤새 대화하고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함께 고생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4년 동안 3천만 원 넘게 냈고 유학 준비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더 썼으며 아이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해주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24년 동안 뭐 했습니까? 변호사 이진혁이 끼어들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박민수 씨는 은지 양의 생물학적 아버지이고 DNA 검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더군다나 수진 씨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준호 씨와 결혼했으며 출생신고 시의 친부가 아닌 사람을 아버지로 신고한 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냉정하고 논리적이었으며 나는 반박할 말을 찾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수진 씨를 고소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물었고 이진혁 변호사는 잠시 박민수를 쳐다본 후 대답했다. 그것은 박민수 씨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직설적으로 물었고 박민수가 서류 한 장을 꺼내서 내 앞에 놓았다. 은지가 받을 상속금 15억 중에서 10억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10억이요? 당신이 24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쓴 아이에게서 10억을 뜯어가겠다는 겁니까? 박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뜯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법정으로 가면 더 복잡해지고 준호 씨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수진 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결혼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은지의 상속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15억의 분배 문제가 아니었다. 내 결혼의 정당성, 은지의 법적 지위, 그리고 나의 아버지로서의 권리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말했고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3일 드리겠습니다. 3일 후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오시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뵙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명함을 내 앞에 놓고 일어섰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은지 양은 이미 저와 2달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은지도 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2달 동안? 은지가 나와 아침밥을 먹고 출근길에 아빠 다녀오세요라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러 갈 때 그 모든 시간 동안 은지는 박민수를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말인가? 은지가 정말 그랬습니까?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박민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은지와 박민수가 카페에서 웃으면서 대화하는 사진,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진, 심지어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 사진 속 은지의 표정은 밝았고 행복해 보였으며 박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카페를 나와서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벤치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은지였다. 이번에는 받았다. 아빠.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하고 다정했다. 왜 전화했니? 내가 차갑게 물었고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빠, 박민수 씨 만났죠? 그분이 연락했어요. 역시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그래, 만났다. 너희들이 2달 동안 몰래 만났다는 것도 알았어. 은지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그건 변명하지 마. 나는 변명 듣기 싫어. 내가 말을 끊었고 은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는 정말 아빠를 사랑해요. 박민수 씨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제가 정체성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그런 거였어요.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고 만나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제 진짜 아버지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진짜 아버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나는 은지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24년의 세월만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을 뿐이었고 그 세월조차 이제는 거짓 위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은지야,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물었다. 15억 상속, 너 포기할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5초, 10초, 15초.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빠, 그건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시겠다고 유언하신 거잖아요. 제가 포기하면 그건 할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은지의 대답은 교묘했다. 나를 직접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래, 알았어. 이제 내 속마음을 알겠네. 나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은지가 황급히 말했다. 아빠,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다. 24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랑했던 아내는 나를 속였고 목숨보다 소중했던 딸은 돈을 선택했으며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마저 뺏길 위기에 처했다. 이것이 내가 50년 넘게 살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대가란 말인가? 핸드폰을 꺼내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 김준우입니다. 급하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가 넘어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준호 씨. 앉으시죠.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고 책상 위에는 이미 여러 법률 서적들과 판례집들이 펼쳐져 있었다. 어제부터 계속 관련 판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나는 각오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떤 점이 불리합니까? 내가 물었고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은지 양과 준호 씨의 법적 친자관계 문제입니다. 비록 호적에는 준호 씨의 딸로 등재되어 있지만 DNA 검사 결과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는 경우 법적 친자관계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판례집을 펼쳐 보이면서 설명했다. 둘째, 출생신고 당시 수진 씨가 준호 씨를 친부로 허위 신고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수진이를 생각했다. 그녀가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닫게 하고 싶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상속 문제입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면서 말했다. 고인이 되신 아버님께서는 손녀 김은지에게 전체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손녀라는 표현입니다. 법적으로 손녀가 아닐 경우 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해봤다. 그럼 은지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박민수 씨가 생물, 학적 아버지임을 입증하면 은지 양은 박민수 씨의 딸로서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언장의 손녀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고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최악의 경우 법원이 은지 양을 준호 씨의 법적 딸로 인정하지 않고 동시에 유언장의 효력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상속 절차가 무효화되고 법정 상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박민수 씨가 은지 양의 친권을 주장하며 개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나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상속도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 변호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이 몇 년씩 길어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만 수억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럼 변호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물었고 김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민수 씨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법정 다툼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박민수 씨가 10억을 요구했다고 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 그리고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30억을 받게 되고 은지 양은 5억을 받으며 박민수 씨가 10억을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박민수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내가 소리쳤고 김 변호사는 진정시키듯 손을 들었다. 굴복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준호 씨, 법은 감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24년 동안 은지 양을 키우신 그 헌신과 사랑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법정은 그런 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혈연관계, 출생신고 이적법성, 유언장의 해석,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만 따집니다. 김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다. 법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조문과 판례만을 따를 뿐이었다. 사무실을 나와서 거리를 걷는데 저녁 시간대라 사람들로 붐볐다. 모두들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퇴근길을 서두르고 있었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으며 웃고 있었으며 가족 단위로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나만 이 세상에서 혼자 떨어져 나온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핸드폰이 또 울렸고
이번에는 수진이었다.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다. 여보. 수진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아마 많이 울었던 것 같았다. 뭐야? 내가 차갑게 물었고 수진이는 흐느끼며 말했다. 집에 와요. 제발.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24년 동안의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비꼬듯 말했고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임신 사실을 숨긴 건 잘못이었지만 당신과 결혼하고 평생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가 없었다. 배신하지 않았다고? 결혼 자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건데? 내가 소리쳤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여보, 제발. 집에 와서 얘기해요.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수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차피 이 문제는 피할 수 없었고 언젠가는 마주해야 했다. 알았어, 지금 간다. 나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탔다. 대치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30분 후 우리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24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이 오늘따라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심호흡을 여러 번 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거실에 수진이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다. 소파 맞은편에 앉으면서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 얘기가 뭔데? 수진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2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제가 박민수와 결혼했을 때 얘기부터.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민수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가 사업 때문에 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으며 심지어 수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는 것을. 이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이미 임신 2주 차이였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민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말했다면 그는 절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서 처녀인 척했다는 거지? 내가 비꼬았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말 비겁하고 이기적인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절박했어요. 민수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고 태어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은 너무나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임신 사실을 숨긴 채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은 완벽한 남편이었고 은지를 친딸처럼 사랑해줬어요. 저는 매일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24년 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박민수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내가 물었고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석 달 전에 민수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사업이 잘 되어서 재산이 많아졌고 외로움을 느껴서 가족을 찾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수소문했고 우리가 은지를 낳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은지의 사진을 보고 자기랑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은지를 찾아가서 DNA 검사를 제안했고 은지도 궁금했는지 동의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석 달 전부터 은지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던 것, 자주 외출하고 핸드폰을 신경 쓰던 것, 모든 게 이해가 되었다. 은지는 어디 있어? 내가 물었고 수진이는 방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은지의 방 앞으로 걸어가서 문을 노크했다. 은지야, 나 아빠야. 문 열어.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은지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타났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은지의 책상 의자에 앉았다. 은지는 침대 끝에 앉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24년 동안 함께한 아버지와 딸. 하지만 이제 그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박민수를 2달 동안 만났다며? 내가 먼저 말을 꺼냈고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에는 그냥 커피만 마시는 정도였어요. 근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분도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아빠처럼 다정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물도 사주시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럼 나는 뭐야? 24년 동안 너를 키운 나는? 내 목소리가 떨렸고 은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다. 아빠는 제 진짜 아빠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박민수 씨를 만난 건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제 생물학적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고 만나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상속은? 내가 직설적으로 물었고 은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15억이나 되는 큰 돈인데 그걸 포기하라는 건. 은지가 말을 흐렸고 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역시 돈이 문제구나. 24년 동안의 정보다 15억이 더 중요한 거지? 내 말에 은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아빠, 그게 아니라 저도 고민이 많아요. 박민수 씨는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 말로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물었고 은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15억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 박민수 씨가 법정으로 가면 우리가 더 많이 잃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협상을 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내라고.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수진이까지 돈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 24년 동안 함께 산 가족이 이제는 돈 때문에 서로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은지야, 내가 물어볼게. 만약 박민수가 15억 전부를 포기하고 더 이상 너를 찾지 않겠다고 하면 너는 그 사람을 안 만날 수 있어? 은지는 눈을 깜빡이며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도 제 아버지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 알겠어. 이제 내가 무슨 존재인지 확실히 알겠네. 나는 일어서서 방을 나가려고 했고 은지가 황급히 나를 붙잡았다. 아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가 제일 중요해요. 돈보다 박민수 씨보다 아빠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중요하다면서 왜 3달 동안 숨기고 있었어? 중요하다면서 왜 15억을 포기 못한다는 거야? 은지는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다. 거실에 있던 수진이가 다가왔지만 나는 손을 내저었다. 오늘은 여기서 자지 않을 거야. 며칠 동안 혼자 있을 테니까 연락하지 마.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수진이와 은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제발. 아빠, 가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의 모습이 사라졌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에 올라탔고 시동을 걸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4년. 내 인생의 절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차를 몰고 나가면서 나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세상에 내가 돌아갈 곳이 있기는 한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그 관계들이 이제는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호텔방에서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무거웠다. 핸드폰을 보니 새벽 내내 수진이와 은지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져 있었다. 하나하나 읽어보니 처음에는 사과와 애원이었다가 점차 원망과 비난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진이의 마지막 문자, 당신도 이기적이에요. 24년 동안 함께 살았으면 이제는 가족을 위해 양보할 줄도 알아야죠. 박민수 씨와 합의하면 우리 모두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왜 그걸 모르세요? 그 문자를 읽으면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내가 이기적이라니. 24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인가?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박민수였다. 준호 씨, 잘 주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고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들렸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차갑게 물었고 박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제 은지를 만났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은지가 이제는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같더군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제 은지를 만났다고요? 몇 시예요? 나는 급하게 물었고 박민수는 오후 1시쯤이었나요?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에서요라고 대답했다. 어제 오후 1시면 내가 은지 방에서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후였다. 그 짧은 시간에 은지는 박민수를 만났다는 것인가? 은지가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박민수는 여유롭게 대답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제 사업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은지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꽤 크거든요. 은지가 원한다면 우리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할 수도 있고요. 물론 15억의 상속금도 제대로 관리해서 불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은지를 유혹하고 있었다. 은지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내가 물었고 박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직 확답은 안 했지만 관심은 보이더군요. 특히 제 회사 임원 제안에는 상당히 흥미로워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은지가 받았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어제 박민수 만났지? 내가 직설적으로 물었고 은지는 잠시 당황하다가 네. 만났어요라고 인정했다. 내가 집을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그 사람을 만난 거야? 내 목소리가 높아졌고 은지는 변명하듯 말했다. 아빠, 그게 박민수 씨가 먼저 연락을 해서요.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할 수 없었다니. 24년을 함께 산 아버지와의 관계는 쉽게 거절하면서 몇 달밖에 안 된 생물학적 아버지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은지야, 솔직하게 말해줘. 박민수가 회사 임원 자리를 제안했지? 그리고 15억을 관리해주겠다고 했지? 내가 물었고 은지는 놀라며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다. 박민수한테 들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자랑하더라고. 자기 딸을 얼마나 잘 유혹하고 있는지 말이야. 은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빠, 유혹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회사 임원 자리도 제 능력을 인정해서 주시는 거고 15억 관리도 제가 잘못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허탈했다. 은지는 박민수의 진짜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은지야, 정신 차려. 그 사람이 너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야. 15억 때문이야. 네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잘해줄 것 같아? 내가 말했지만 은지는 발끈했다. 아빠는 왜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민수 씨는 제 친아버지예요. 당연히 저한테 잘해줄 수 있죠.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은지는 이미 박민수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그래, 알겠어.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다. 방안을 서성이며 생각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박민수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야 했다. 나는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박민수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업 현황, 재정 상태, 과거 이력,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탐정은 3일이면 기본적인 조사를 마칠 수 있다고 했고 나는 성금 500만 원을 입금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 3일 동안 나는 호텔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고 수진이와 은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다만 김 변호사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정 사무소로 찾아갔을 때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내 앞에 놓았다. 박민수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펼쳐보니
박민수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 있었다. 25년 전 수진이와 이혼한 후 그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러 차례 실패했고 10년 전에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적도 있었다. 다행히 합의로 끝났지만 그의 사업 수완은 그리 깨끗하지 않았다. 현재 운영 중인 회사도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채가 상당했다. 이 서류를 보십시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박민수의 회사는 현재 은행 대출이 30억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사채까지 끌어쓴 것으로 보이는데 총 부채가 50억 원 정도 됩니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50억이요? 그럼 그 사람이 은지한테 접근한 이유가?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15억의 상속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마도 그 돈으로 급한 빚을 갚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박민수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고 은지에게 잘해주는 것도 회사 임원 자리를 제안하는 것도 모두 15억을 손에 넣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물었고 탐정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큰 힘이 없습니다. 박민수가 사기꾼이어도 그가 은지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은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 은지가 박민수를 다르게 볼 수는 있겠죠. 나는 파일을 들고 탐정 사무소를 나왔다. 이제 은지에게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은지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였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은지가 과연 박민수의 진짜 얼굴을 직시할 수 있을까? 은지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집 근처 공원에서 보자. 한참 후에 은지에게서 답장이 왔다. 알겠어요, 아빠. 나갈게요. 저녁 7시 공원 벤치에 앉아 은지를 기다렸다. 10분쯤 지났을 때 은지가 나타났는데 그녀는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빠, 무슨 얘기예요? 은지가 벤치에 앉으며 물었고 나는 가방에서 탐정이 준 파일을 꺼냈다. 이걸 봐. 파일을 은지에게 건넸고 은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펼쳤다.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을 읽던 은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박민수의 과거 사업 실패 기록, 사기 혐의 고소 내역, 현재 회사의 부채 상황,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진짜예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한 거야. 박민수가 너한테 접근한 진짜 이유는 15억 때문이야. 그 사람은 지금 빚이 50억이나 되고 당장 갚아야 할 돈이 급해서 너를 찾아온 거야. 은지는 파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에요. 박민수 씨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 주셨어요. 회사 임원 자리도 제안하셨고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은지야, 생각해봐. 그 사람이 정말로 회사 임원 자리를 줄 만큼 여유가 있었다면 왜 50억의 빚이 있겠어? 이건 다 15억을 손에 넣기 위한 미끼일 뿐이야. 내가 설명했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처음부터 박민수 씨를 나쁘게 보려고 하셨잖아요. 이 서류들도 아빠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어이가 없었다. 조작? 은지야, 정신 차려. 이건 사설 탐정이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한 거야. 법원 기록, 은행 대출 기록, 다 공식 문서야.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믿지 않으려는 표정이었다. 아빠,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빠는 제가 15억 받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박민수 씨를 나쁘게 만들려고 이런 짓 하는 거죠? 은지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 딸이, 24년을 함께 산 내 딸이 나를 이렇게까지 의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은지야, 나는 네가 15억을 받든 말든 상관없어. 다만 네가 사기꾼한테 이용당하는 걸 막고 싶을 뿐이야. 내가 간곡하게 말했지만 은지는 일어서면서 냉정하게 말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제 판단을 믿을 거예요. 박민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직접 만나보고 느낀 게 있어요. 은지야. 내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은지는 뿌리치고 걸어갔다. 아빠, 며칠 동안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공원을 떠났고
나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모든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은지는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15억이라는 거금과 박민수가 제시한 장밋빛 미래가 너무 달콤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완전히 패배감을 느꼈다. 24년의 세월이 몇 달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없었다. 다음 날 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호 씨, 어제 은지한테서 연락받았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조사했다면서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분노가 섞여 있었다. 네,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50억의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내가 대답했고 박민수는 비웃듯 말했다. 사업하다 보면 빚도 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냉정하게 대응했다. 문제는 당신이 그 빚을 갚기 위해 은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억을 손에 넣으면 은지한테 약속한 것들을 지킬 생각도 없죠? 박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준호 씨. 당신 참 순진하시네요.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15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어때서요? 은지는 제 친딸이고 제가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식을 벗어던졌고 본색을 드러냈다. 회사 임원 자리는요? 내가 물었고 박민수는 비웃었다. 그야 당연히 거짓말이죠. 제 회사가 곧 망할 판인데 무슨 임원 자리를 줍니까? 하지만 은지는 그걸 믿더군요. 젊은 애들은 역시 순진해요. 은지한테 진실을 말할 겁니다. 내가 협박했지만 박민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말해보세요. 어차피 은지는 믿지 않을 겁니다. 이미 제가 은지한테 말해뒀거든요. 준호 씨가 저를 나쁘게 만들려고 온갖 거짓말을 할 거라고요. 은지는 이미 저를 믿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어제 은지의 반응을 보면 그녀는 이미 박민수를 선택한 것이 분명했다. 더러운 인간. 내가 중얼거렸고 박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더럽든 말든 저는 제 목적을 달성할 겁니다. 일주일 후에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지의 상속금 15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준호 씨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고 나는 절망에 빠졌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딸은 나를 믿지 않았고 사기꾼은 당당하게 내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으며 법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준호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박민수가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DNA 검사 결과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은지가 박민수 편을 들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절박하게 물었고 김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박민수와 합의하는 겁니다. 15억 중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지키는 거죠. 둘째,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결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민에 빠졌다. 합의를 하자니 분하고 억울했고 싸우자니 승산이 없었다. 그때 김 변호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박민수의 과거 범죄 기록과 현재의 재정 상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가 은지를 제대로 돌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법원이 친권 인정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물었고 김 변호사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결심했다. 끝까지 싸우기로. 24년의 세월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다. 변호사님, 소송 준비해주세요.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속 어딘가에 은지도 있을 것이고 수진이도 있을 것이며 박민수도 있을 것이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열렸다. 나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고 반대편에는 박민수와 그의 변호사 이진혁이 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은지도 그들 옆에 앉아 있었다. 내 딸이 상대편 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심장을 찢었다. 판사가 들어오고 조정이 시작됐다. 양측 모두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말에 이진혁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박민수 씨는 김은지 양의 생물학적 아버지이며 DNA 검사가 그것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따라서 은지 양이 받을 상속금 15억 원에 대한 친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다. 김준호 씨는 24년 동안 은지 양을 친딸처럼 양육해왔으며 법적으로도 은지 양은 김준호 씨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 관계만으로 갑자기 나타나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고 판사는 신중하게 듣고 있었다. 은지 양 본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판사가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고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나를 한번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저는 박민수 씨가 제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준호 아빠는 제게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요. 24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제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해주셨어요.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은지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도 제 생물학적 뿌리를 알고 싶었고 박민수 씨를 만나면서 그분도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걸 느꼈어요. 상속금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니 제가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지는 결국 박민수 편을 든 것이다. 24년의 세월보다 15억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입을 열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생물학적 친자관계, 법적 친자관계, 상속권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양측이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조정해 보겠습니다. 판사는 양측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김준호 씨, 합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나는 잠시 고민했다. 이대로 소송을 계속하면 시간과 돈만 낭비될 것이고 결과도 불확실했다. 하지만 박민수에게 굴복하는 것도 억울했다. 판사님, 제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었고 법정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박민수 씨가 은지에게 약속한 것들, 회사 임원 자리, 15억 관리 등을 문서로 보장한다면 저는 상속금 분배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내 말에 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절대 그런 약속을 문서화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으니까. 그건 박민수가 말을 더듬었고 이진혁 변호사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그런 사적인 약속까지 법정 문서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왜 문서화할 수 없습니까? 진심으로 은지를 생각한다면 문서로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법정이 술렁이었고 은지도 당황한 표정으로 박민수를 바라봤다. 박민수 씨, 정말 회사 임원 자리를 주실 수 있는 거죠?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민수는 대답을 피했다. 은지야,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상속 문제가 중요해. 그의 태도에서 은지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다. 판사가 박민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박민수 씨, 김준호 씨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변호사와 속삭이더니 대답했다.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조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주 후에 다시 기일을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합의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선언하고 법정을 나갔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가려는데 은지가 나를 불렀다. 아빠 잠깐만요. 나는 멈춰섰고 은지가 다가왔다. 아빠가 왜 그런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은지가 물었고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가 속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은지야, 박민수는 처음부터 너를 이용하려고 한 거야. 아빠는 왜 계속 박민수 씨를 의심하세요?
은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보면 알잖아. 방금 법정에서 그 사람 표정 봤지? 문서화하자고 하니까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지 않았어? 그게 답이야. 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일부러 박민수 씨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은지는 이미 눈이 멀어 있었고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법원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박민수가 따라왔다. 김준호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가 내 앞을 막아섰고 나는 차갑게 그를 노려봤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박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법정에서 그런 제안은 좀 곤란합니다. 우리 조용히 합의합시다. 15억 중에서 10억만 저한테 주시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나는 비웃었다. 왜요? 회사 임원 자리는 거짓말이었다는 걸 들킬까봐 걱정되십니까? 박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알면 뭐합니까? 은지는 이미 저를 믿고 있는걸요.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도 은지는 제 편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은지가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곧요. 나는 그를 밀치고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면서 백미러로 박민수를 봤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법원 다녀왔죠? 어떻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조정 실패했어. 2주 후에 다시 기일이 잡혔어. 내가 간단히 대답했고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다. 여보, 제 생각에는 그냥 합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싸우면 우리 가족만 피곤해져요.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당신도 은지 편이구나. 24년을 함께 산 나보다 몇 달 알은 박민수가 더 중요한 거지? 수진이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는 비웃었다. 15억이 현실이고 24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알겠어. 당신 마음대로 해. 전화를 끊어버렸다. 차 안에 혼자 앉아서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아내도 딸도 모두 나를 떠나고 있었다. 24년 동안 쌓아온 가족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준호 씨십니까? 저는 한국일보 기자 정민수입니다. 선생님의 사연을 기사화하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기자? 어떻게 내 사연을 알았을까? 누가 말했습니까? 내가 물었고 기자는 법원 관계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요즘 이런 가족 간 상속 분쟁이 사회적 이슈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박민수에게 압박이 될 수도 있었다. 그의 과거와 현재 재정 상태가 공개되면 은지도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좋습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했고 기자는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뵐까요? 라고 물었다. 네,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고 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다. 정민수 기자는 30대 중반의 젊은 기자였고 녹음기와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준호 씨, 사연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24년 전 수진이와의 결혼, 은지의 탄생, 행복했던 가족 생활, 그리고 3개월 전 박민수의 등장 DNA 검사 결과, 상속 분쟁, 박민수의 과거와 재정 상태, 은지의 배신, 모든 것을. 기자는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고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다. 은지 양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은지는 이미 박민수를 선택했습니다. 15억이 너무 큰 유혹이었던 거죠.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는 이 기사는 모레 일면에 실릴 예정입니다. 제목은 24년 키운 딸 15억에 친부를 선택하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모레가 되면 이 사연이 전국에 알려질 것이고 은지와 박민수, 수진이 모두 여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았다. 24년의 세월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모레 기사가 나온 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은지는 나를 더욱 원망할 것이고 수진이는 화를 낼 것이며 박민수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고 박민수 같은 사기꾼은 벌을 받아야 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렸고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했다. 앞길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나는 계속 전진할 것이다. 이틀 후 아침 일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기사가 나간 것이다. 24년 키운 딸 생부와 15억에 손잡다. 양부는 홀로 눈물 흘리면 톱기사였다. 기사에는 내 사연이 상세하게 실렸고 박민수의 50억 빚과 과거 사기 혐의까지 모두 공개됐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딸이 너무하네요. 24년 키워준 은혜를 돈으로 배신하다니. 생부라는 인간도 쓰레기네. 50억 빚 갚으려고 딸 이용하는 거잖아. 이런 개 진짜 막장이지. 여론은 완전히 내 편이었다. 1시간 후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녀는 울부짖었다. 왜 언론에 이런 걸 다 말한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떻게 회사에 다녀요? 사람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잘못한 게 있어? 은지는 흐느끼며 소리쳤다. 박민수 씨한테 연락이 안 돼요. 아침부터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분명 기사 때문에 충격받으신 거예요. 나는 냉소를 지었다. 아니야. 도망간 거야. 이제 15억 받기 힘들어지니까 말이야. 거짓말이에요. 박민수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은지가 부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은지야, 정신 차려. 기사 댓글 좀 읽어봐.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박민수가 어떤 인간인지 다 나와 있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30분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은지는 울면서 방에 박혀 있고 저한테까지 사람들이 욕하고 있어요. 수진이는 히스테리를 부렸다. 당신이 은지 편을 들었잖아. 박민수와 합의하라고 했잖아. 이게 그 결과야. 점심때쯤 박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김준호 씨,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협박은 힘이 없었다. 이미 여론은 그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그의 회사부도 소식까지 추가 기사로 나갔다. 박민수의 회사는 기사가 나간 후 거래처들이 모두 손을 떼면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15억은커녕 자기 빚도 갚지 못하게 됐다. 오후에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호 씨, 대박났습니다. 박민수 측에서 소송 취하하겠답니다. 여론이 워낙 나빠지니까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상속은요? 내가 물었고 김 변호사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은지 양명희의 15억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박민수는 더 이상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답니다. 완전히 승리하신 겁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돈은 지켰지만 가족은 잃었다. 저녁 무렵 집 앞에 도착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은지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은지야,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은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아빠 말이 맞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민수 씨, 연락 끊겼어요. 회사도 망했고 저한테 했던 약속들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은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앉았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은지는 내 품에 안기며 울부짖었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24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아빠를 의심하고 배신했어요. 은지야, 나는 네가 돈을 받는 건 상관없어. 할아버지가 주시려고 한 거니까. 다만 사기꾼한테 속아서 모든 걸 잃을까봐 걱정했던 거야. 나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저 정말 반성했어요. 이제 박민수 씨는 안 만날 거예요. 아빠가 제 진짜 아버지예요. 평생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은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수진이도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24년 동안 저희에게 헌신해준 당신을 배신했어요. 나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물었다. 은지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15억. 아빠한테 드릴게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할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야. 네가 가져. 대신 현명하게 써.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이 돈으로 아빠한테 효도할게요. 그리고 할아버지 뜻대로 의미 있게 쓸게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 나는 30억을, 은지는 15억을 받았다. 박민수는 완전히 사라졌고 소식이 끊겼다. 아마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숨어 지내고 있을 것이다. 은지는 자신이 받은 15억 중 5억을 내게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 돈으로 내 미래를 준비해.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집도 사야 할 거 아니야.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수진이와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6개월 후 은지가 15억 중 3억을 기부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로 한 것이다.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빠,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요. 은지의 말에 나는 뿌듯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은지는 성장했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다. 비록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다. 24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다. 1년 후 은지가 결혼을 발표했다. 결혼식 날 은지는 나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으며 속삭였다. 아빠, 제 평생 아버지는 아빠 한 분뿐이에요. 사랑해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사랑한다, 은지야. 평생 사랑할 거야. 24년 전 내가 처음 은지를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이 다시 밀려왔다. 혈연이 뭐가 중요한가? 24년을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오니 시간이, 이 사랑이 진짜였다. 피날레 -3년 후 박민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는 결국 파산하고 모든 재산을 잃었으며 지금은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은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했다. 그분은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은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15억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매년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70대가 됐지만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그날, 상속 서류에 도장 찍으려던 그날,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그날, 그날의 고통과 배신, 분노와 절망을 이제는 이해한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더 강해지기 위해 거쳐야 했던 시련이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교훈이었다. 24년. 그 세월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그것이 진짜였고, 그것이 승리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